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41년 9월 8일 독일 나치가 소련의 도시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북쪽으로는 핀란드군, 남쪽과 동쪽으로는 독일군.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와 철도가 차단됩니다. 보급은 끊겼고 탈출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길고 처참한 도시 포위전 레닌그라드 공방전의 시작이었습니다. 900일이 넘는 포위 기간 동안 이 도시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인은 총탄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었죠. 하루 배급량이 성인 노동자 기준 125g에 빵 한 조각까지 줄어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25g, 제법 큰 주먹밥 하나 정도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가죽 허리띠를 끓여 먹었고 마룻바닥에 목재 부스러기를 씹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리는 도시 한복판 이사키옙스카야 광장 근처의 한 낡은 건물 안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의 연구자들도 굶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의 손이 닿는 거리 안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쌀이 있었습니다. 감자가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가득 쌓인 손만 뻗으면 닿는 그 식량들을 그들은 단 한 알도 입에 대지 않았죠. 이 건물은 러시아 식물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평생을 바쳐 64개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25만여 종의 씨앗을 보관한 세계 최초의 종자은의 파블롭스크 실험국이었습니다. 포위가 시작됐을 때 건물 안에 남아있던 연구자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씨앗들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건물을 지키던 연구자 8명은 먹을 것을 두 손으로 끌어안은 채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먹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그 씨앗들이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소련 땅에서 사람들을 다시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 씨앗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는 농부와사, 침걸 종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내년에 심을 씨앗만큼은 결코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레닌그라드의 과학자들은 그 진리를 목숨으로 증명한 겁니다. 씨앗을 가진 자가 식량을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오늘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도, 각국이 총성 없는 씨앗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씨앗은 총보다 훨씬 치명적인 무기니까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36년의 압제 끝에 마침내 독립을 되찾습니다. 영토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토는 되찾았지만 씨앗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농민들이 해마다 김장을 위해 심던 배추 씨앗은 일본의 거대 종묘회사에서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씨앗이 아니라 이른바 1대 잡종 F1 하이브리드 씨앗입니다. 1세대에서는 탁월한 품질이 나오지만 그 씨앗을 받아서 이듬해 다시 심으면 기형이 나오거나 수확량에 반토막 나버리는 씨앗이죠. 구조적으로 다음 해에는 반드시 또 사야만 하도록 설계된 씨앗인 겁니다. 매년 봄이 오면 한국 농민들은 피 같은 돈을 모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해마다 어김없이 말이죠. 만약 어느 해 일본이 올해부터 한국의 배추 씨앗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한마디로 그해 겨울 수천만 명의 식탁에서 김치가 사라집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나라의 밥상을 인질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광복은 됐지만 식량 주권은 여전히 일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셈이죠. 그러던 1950년 3월 부산항으로 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 스나가 나가하루. 일본에서 굉장히 저명한 농업과학자로 통하던 인물이었는데 바로 몇 달 전 그는 나가사키의 한 수용소를 스스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해 주시오. 나는 한국인입니다. 저명한 일본 과학자가 자기 손으로 수용소 문을 두드리며 강제 추방을 요청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다름 아닌 우장춘이었습니다. 조선인 아버지 우범선과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자체가 이미 두 나라의 경계 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1926년 그는 자신의 집안을 돌봐주던 일본인 스나가 가문의 양자로 입적되어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1940년대 일제가 제일 조선인 전체에 창씨개명의 압력을 가하던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는 일본인의 호적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보다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범선입니다. 우범선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 제2대대 대대장으로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을 도운 인물입니다. 명성황후 시에 가담한 뒤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1903년 한국인 고영근에게 암살당했죠.
우장춘은 이 매국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이름 위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실과를 졸업한 뒤 그는 1919년 농림성 농사시험장의 연구원이 됩니다. 물론 능력이 특출했지만 조선인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정식 교수직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리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대신 그 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연구 결과를 쌓아올리는데요. 1935년 그가 발표한 논문 하나가 전세계 생물학계를 조용히 뒤흔듭니다. 이름하여 종의 합성. 당시 생물학 분야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새로운 종은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 선택을 통해서만 탄생한다. 이것이 학계의 상식이었죠. 하지만 우장춘은 여기에 실험으로 정면 응답합니다. 그가 선택한 연구 대상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배추, 양배추, 유채, 갓, 십자화과 식물들. 그는 현미경으로 이 식물들의 염색체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는데요. 배추의 반수체 염색체 수는 10개입니다. 양배추는 9개입니다. 두 식물을 인위적으로 교배하면 두 게놈이 합쳐진 반수체 염색체가 19개인 완전히 새로운 독립종이 이론상 탄생해야 합니다. 우장춘은 이 이론적 예측이 자연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인 유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씨앗 2개를 더하면 전혀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는 것을 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듯 다윈이 보지 못한 영역을 처음으로 밝혀내 진화론을 확장하고 완성시킨 것입니다.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하는 일을 인간이 과학적 지식으로 단기간에 재현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일본 호적의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조선인 우장춘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서양의 식물 유전학 교재에는 이 이론이 우스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씨가 전 세계 생물학의 표준 용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압도적인 학문적 성과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그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1937년 우장춘은 일본 최대급 종묘회사 중 하나였던 다키 종묘의 연구소장 자리에 오릅니다.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이름 아래 일본 농업기술의 심장부에 서 있었죠. 그러다 1950년 3월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부산행 배에 오른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가 귀국하며 어떤 말을 남겼는지, 어떤 내면의 각오를 품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 1차 사료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의 귀국 동기를 미화하거나 재구성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의 행적은 분명합니다. 가족을 전부 일본에 남겨두고 일본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그가 짐을 푼 곳은 부산 동네의 허름한 한국농업과학연구소였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고 시설은 다키 종묘의 연구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일본어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작업복 차림으로 흙바닥에 앉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장춘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여권이 필요했지만 우리 정부는 끝내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본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어머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연구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쿄에서 증명해낸 종의 합성 기술을 그대로 한국의 흙 위에 쏟아붓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매년 일본의 달러를 바쳐야만 살 수 있던 배추와 무씨앗의 종자 자립.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땅에서 자라던 재래종 조선 배추는 입이 성기고 뻣뻣하며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속이 노랗게 꽉 찬 결구배추와는 완전히 다른 품종이었습니다. 좋은 배추를 원하면 일본산 씨앗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씨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F1 하이브리드, 이듬해에는 반드시 또 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우장춘은 재래종 조선 배추를 기본 베이스로 삼고 교배 실험을 시작합니다. 수천 번의 교배, 수만 번의 관찰, 수억 번의 실패. 그 끝에 1954년 마침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일대 잡종 배추 품종 원예 1호입니다. 이어서 원예 2호. 수확량이 많고 추위에 강하며 속이 단단하게 꽉 차는 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춤 설계한 배추였습니다. 원예 1호와 2호가 전국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농민들이 매년 일본 종묘회사에 건네던 외화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더 이상 일본 씨앗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총성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현미경 하나와 흙바닥 위의 실험만으로 이루어진 조용하고 완벽한 종자 독립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남쪽으로 돌립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화산토의 바람만 쐬던 가난한 섬이었습니다. 우장춘은 그 화산토와 온난한 기후가 귤 재배의 최적의 조건임을 단번에 읽어냅니다. 그는 제주에 온주밀감을 심고 과일나무를 취급하는 농민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먹는 제주 감귤 산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귤나무 두세 그루로 자식을 육지대학에 보낼 수 있다 해서 대학나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1959년 한국에 온 지 9년이 된 우장춘은 만성 위 12지장 궤양과 가로가 겹쳐 쓰러집니다. 세 차례 수술해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의 공헌을 인정한 정부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문화포장을 수여합니다. 포장이 병실에 전해졌을 때 그가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었다. 아버지의 죄로 태어난 사람, 일본 호적에 스나가 나가하루로 살았던 사람,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 거의 한국어를 할 줄 몰랐던 사람,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한마디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장춘은 향년 6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 식탁에 오른 김치의 그 아삭한 배추는 1954년 우장춘의 연구실에서 설계된 품종의 후예입니다. 겨울에 손끝을 물들이는 제주 감귤 한 알, 그가 제주의 화산토를 일궈낸 안목에서 시작된 산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매끼 그의 연구 결과를 씹고 삼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레닌그라드의 과학자들은 씨앗을 지키기 위해 굶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씨앗이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장춘은 씨앗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없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호적에 스나가 나가하루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한국의 흙에서 한국의 기후에 맞는 한국의 밥상을 위한 씨앗을 손수 빚어낸 겁니다. 이상 팩트로 인물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